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 현대 실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독을 발견하는 즐거움입니다. 고독은 사랑시에서 외로움의 감정과 종종 닿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상태를 넘어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에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랑에 있어 고독은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해 생긴 공허함과 자신을 향한 끝없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이라면 그 반대편에 놓인 고독은 부재의 깊이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사랑과 그대의 창조와 함께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내 형제여. 그러면 나중에 정의가 절뚝거리며 그대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일부 17장 창조자의 길에 대하여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외로움이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성장을 이끄는 고독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랑시에서 고독은 종종 외로움의 감정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되는 순간 고독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사랑을 초월한 시적 깨달음의 지점이 됩니다. 사랑이 끝나거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랑시는 서양시와 달리 사랑의 충만함을 예찬하거나 황홀한 순간을 묘사하기보다는 사랑이 끝난 후의 외로움과 고독을 주로 다룹니다. 이는 한국적 정서와 문화적 맥락에서 기인한 결과일 것입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감정의 절제를 미덕으로 삼아온 한국 사회는 사랑의 열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내면화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사랑이 담긴 상처와 부재를 깊이 탐구하는 방식으로 사랑시의 주제를 형성했습니다. 사랑의 부재는 단순히 슬픔이나 외로움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고독으로 승화됩니다. 한국의 사랑시는 사랑이 끝난 후의 고독을 통해 시적 자아가 내면의 성찰과 재구성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부재 속에서 시적 화자는 단순히 대상을 그리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려 합니다. 이는 서양시에서 주로 사랑의 황홀함을 노래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방식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한국 사랑시의 고독은 사랑의 부재로 인해 깨진 관계를 넘어 부재를 자신만의 내면적 풍경으로 재창조하는 시적 전통의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 수 있나. 유리왕의 황조가입니다. 이 시가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인 유리왕의 시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서사시의 주인공 영웅을 부친이 맡았던 반면 서정시의 주인공인 개인을 유리왕이 맡았습니다. 황조가가 한국 문학에서 최초로 시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인 것을 고려하면 외로움과 고독은 개인의 영역이며 그 유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외로움이 한국의 사랑시가 취한 첫 소재라는 것을,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꾀꼬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며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기쁜 일을 타인과 견주면 더욱 기뻐지고 슬픈 일을 타인과 견주면 더욱 슬퍼집니다. 그 타인의 역할을 이 시에서는 꾀꼬리가 맡은 것입니다. 오죽 외로웠으면 꾀꼬리와 자신의 처지를 견주었을까요? 그러나 단순한 결핍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갈망하는 관계와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게 하는 첫걸음도 됩니다. 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인은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겪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언어로 표현하며 못 견디겠는 그 감정도 완화되지 않았을까요? 외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덜기 위해 시를 쓰는 것, 그것이 시를 쓰고 읽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비갠 긴 뚜갠 풀빛이 짙어가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정지상의 그대를 보내며입니다. 고려시대 정지상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이별을 통해 고독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비가 개어 푸르러지는 강둑의 이미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며 떠나가는 임을 보며 느끼는 슬픔과 고독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 강해지는 정도가 시에는 마지막 구절 더해지네로 표현되었습니다. 해마다 하염없이 흐르는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에 더해진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과장이 이 시를 900년 넘게 거듭 읽도록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익제 이재현이 이 시어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 비교했던 시어들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눈물이 대동강을 만들다니 또는 넘치게 한다니 과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설득력 없는 과장이라서 허풍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단명했을 것입니다. 이 적절한 수위 조절을
시에서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이별의 심경을 정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오래 남았습니다. 풀빛과 물빛 등의 선명한 색채 이미지의 제시는 이별과 외로움과 고독의 심정을 감각화합니다. 이 시의 고독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경험 속에서 사랑의 진정성과 관계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연은 고독의 동반자가 되어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한용운은 시집 님의 침묵을 1926년 발간합니다. 전망이 부재하던 시기, 그는 이 시를 통해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들은 이별의 정황에서 부르는 연애시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특히 표제시 님의 침묵은 떠나간 님의 부재 속에서 고독이 어떻게 새로운 사랑의 형태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화자는 단순히 상실감에 머물지 않고 고독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사유하며 희망을 발견하려 합니다. 님의 부재는 화자를 침묵과 대화하게 만들고 그 침묵은 고독을 사랑의 또 다른 노래로 승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고독은 사랑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가 제안하는 희망이 온전히 위안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재하는 시간을 재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상정하면 위로가 될까요?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의 순환을 떠올리면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니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 터이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납득이나 위안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별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이와의 재회를 꿈꾸는 이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연인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상정함으로써 엄혹한 시기에 희망을 제시하려 한 시의 원뜻과는 별개로 이 시는 뜻밖의 특정 대상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집착은 아닐까 질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번 보아도 놀라운 표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그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임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화자는 단순한 이별의 고통을 넘어 사랑의 집착과 해방, 그리고 사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탐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일임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화자는 단순한 이별의 고통을 넘어 사랑의 집착과 해방, 그리고 사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탐구하고 있습니다. 벌판 한 복판에 꽃나무 하나가 있소.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소.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섰소.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 갈 수 없소. 나는 막 달아났소. 한 꽃나무를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그런 이상스러운 흉내를 내었어. 이상은 한국 현대 시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실험을 보여준 전위적인 시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의 실험적인 시도는 주로 일본어로 시를 발표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한국어로 시를 발표했는데 그 가장 앞자리에 놓인 시 중 한 편이 이 꽃나무입니다. 여기에는 실험이나 전이라고 불릴 만한 기호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꽃나무 하나만 있는 벌판을 상정함으로써 실험 조건을 상정하고 기호의 실험을 감행했던 그의 전위적인 성향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꽃나무에서 꽃나무는 고독과 사랑을 동시에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벌판 한 복판에 홀로 선 꽃나무는 화자의 이상적인 사랑의 상징이지만 다른 꽃나무와 닿을 수 없는 고립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고독 속에서 꽃나무는 끊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꽃나무의 이미지를 그리려 하지만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합니다. 보통의 꽃이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면 이 시에서의 꽃은 실패와 고독의 부작용을 뜻하며 불가능한 사랑을 염원하는 자가 앓는 열병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나무는 단순히 외부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화자가 이상스러운 흉내라 칭하는
그 행위는 자아를 버리는 사랑의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아를 놓지 않겠다는 아집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고독과 실패는 사랑의 부재를 넘어 내면 세계를 확장하고 이상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꽃나무는 그 자체로 고독 속에서도 피어나는 창조적 노력의 상징이며 고독을 통해 사랑의 본질과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조지훈의 민들레꽃입니다. 조지훈의 민들레꽃은 고독과 사랑 그리고 그 둘의 경계를 모호하게 탐구합니다.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는 화자에게 단순히 자연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움과 사랑의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시가 그대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지 민들레꽃 자체를 예찬하기 위해 그대를 떠올린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에서 그대는 민들레를 지칭하는 듯 하지만 부연 설명이 없어 그리움의 대상 자체로도 읽힙니다. 이 불완전함은 오히려 고독 속에서 사랑과 자연이 뒤섞이며 화자의 감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생전에 지사적 풍모를 보였던 조지훈의 작품 중 사랑과 연애를 직접적으로 노래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민들레꽃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고백은 그의 시세계에서 이례적이며 동시에 이후 역사와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의 기원을 엿보게 합니다. 육신이 떠난 뒤에도 남을 사랑의 고백을 상상하며 화자는 고독 속에서 위로와 겸허함을 발견합니다. 민들레꽃은 단순히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영원성을 간직한 생명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화자는 이 고독을 통해 삶과 사랑의 본질을 재확인하며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풍요롭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독은 한국 사랑시에서 단순한 외로움의 감정을 넘어 삶과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유리왕의 황조가에서 꾀꼬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외로움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지상의 그대를 보내며는 자연 속에서 이별의 고통과 눈물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고독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사랑의 진정성을 되새기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는 님의 부재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며 고독이 사랑을 초월하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이상의 꽃나무는 홀로선 꽃나무를 통해 고독과 사랑 그리고 자아의 모호한 경계를 탐구하며 조지훈의 민들레 꽃은 작고 외로운 민들레를 통해 고독 속에서도 위안을 발견하고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이 시들을 통해 고독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확장하고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창조적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운 순간에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며 사랑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한국의 사랑시에서 고독은 이별의 슬픔을 넘어 삶과 예술의 깊은 사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즐거움은 사랑이 남긴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랑과 존재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고독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사유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창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